안녕하세요. 딩 언니가 좋아하는 책과 글이 있는 곳, 딩글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딩 언니입니다. 오늘 5번째로 함께 읽을 책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과 함께 제가 정말 아끼는 고전소설을 한 편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브론테 자매가 19세기 영국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보다 한 세기 앞서서 유명한 글 쓰는 언니가 한 분 더 계셨는데 바로 제인 오스틴 되겠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영국의 햄프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8남매 중에 7째이자 둘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습작 생활을 시작했고 1817년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만과 편견을 비롯해서 엠마, 이성과 감성, 설득 등 단 한 권의 소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에밀리 브론테보다 훨씬 다양한 작품을 남겼어요. 제인 오스틴은 평생 빛이 나는 솔로였습니다. 1802년에 해리스라는 남성에게 청혼을 받았지만 수락했다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작품 활동을 하던 18, 19세기 초반은 사랑과 결혼이라는 문제에서 외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규범과 개인의 성품이나 선택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시기였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회가 구축한 계급 중심 질서에서 개인의 역량과 성품에 더 집중하는 새로운 질서로 이동 중인 사회의 모습을 그녀의 작품 속에 잘 담아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어권 문학, 나아가 세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녀가 작품 속에서 보여준 리얼한 사회묘사와 균형 잡힌 시각, 놓치지 않은 유머와 아이러니를 사용한 문체는 지금까지도 학자들과 대중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9세기 1813년에 출간된 소설이지만 21세기에 다시 읽어도 여전히 쫀쫀하고 재밌게 읽히기는 쉽지 않은데 그녀의 작품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산 꽤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라는 문장으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소설에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먼저 주인공은 베넷 집안의 둘째 딸인 21살 엘리자베스 베넷입니다. 소설 속 묘사에 따르면 외모는 언니인 제인 베넷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똑똑한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2005년 개봉되었던 영화 오만과 편견에서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엘리자베스 역할을 맡았죠. 개인적으로 정말 찰떡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넷 가문에는 엘리자베스 말고도 4명의 딸이 더 있습니다. 장녀이자 딸들 가운데 가장 미인이고 너무 선하다 못해 읽다 보면 답답하기까지 한 제인 베넷, 그리고 독서와 음악 공부에 매진하는 셋째 메리, 막내 리디아 못지않게 무식하고 무례한 캐릭터로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 넷째 캐서린, 마지막으로 자매 중 가장 정신 못 차리고 무례하고 민폐 캐릭터로 그려지는 막내딸 리디아까지. 그리고 자매들의 어머니인 베넷 부인은 다소 주책맞고 교양 없는 여성으로 묘사됐는데요. 그녀는 네더필드 파크에 새들어 살 사람이 잉글랜드 북부 출신의 대단한 재산가 청년인 빅리라는 소식을 듣고 빅리와 자신의 큰딸인 제인을 엮기 위해 고심합니다.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영화 버전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엄마로 나오지만 원작 소설 안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주책맞고 예의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2명의 남성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대단한 자산가로 베넷 부인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찰스 빅리와 그의 친구인 피츠 윌리엄 다하시입니다. 베넷 가족은 무도회를 통해 빅리와 그의 친구 다하시를 만나게 되죠. 엘리자베스 역시 무도회에서 처음 다하시를 만납니다.
듣던 대로 친절하고 잘생겼으며 예의 바른 빅리와는 다르게 다하씨는 아주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제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빅리가 동생인 엘리자베스와 춤을 출 것을 권하자 다하씨는 대놓고 엘리자베스 외모 디스를 하면서 거절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죠. 빅리와 제인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빅리 남매의 집에 말을 타고 놀러가는 길에 비를 맞아 감기에 걸린 제인은 며칠 그의 집에 머물면서 빅리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인 제인을 문병 가는 길에 수시로 다하씨와 마주치죠. 제인이 빅리 가문의 집에 머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여동생인 캐롤라인과도 자주 마주칩니다. 다하씨를 마음에 두고 있는 캐롤라인의 눈에 엘리자베스는 영 탐탁치 않습니다. 일부러 다하씨 앞에서 그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하죠. 제인은 엘리자베스보다 성격이 온화한 편이라 친구로서 잘 대해주었지만 나중에 자신의 오빠인 빅리를 다하씨의 여동생인 조지애나와 결혼시키기 위해 제인과 빅리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데 동참합니다. 빅리와 제인의 관계가 순탄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빅리와 다하씨 두 청년이 마을을 떠납니다. 알고 보니 베넷 부인과 새 동생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두 청년이 떠난 뒤 베넷 가족 앞에 또 다른 남성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촌인 콜린스였습니다. 당시 한정상속이라는 법 때문에 아들이 없는 베넷 씨는 자신의 재산을 딸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인 콜린스가 상속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콜린스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엘리자베스가 수락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죠. 엘리자베스는 단칼에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자신이 제공하는 수입과 지위가 너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청혼을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증폭시키기 위해 거절하는 척을 했다고 여기죠. No means no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다른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 나타나죠. 엘리자베스는 전통적인 결혼관, 즉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남성이 자신보다 부족한 가문의 여성에게 청혼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줍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냐 싶지만 소설 속 배경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임을 감안하면 그녀의 청혼 거절은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결국 콜린스는 결혼이 가난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럿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다하씨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다하씨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 날선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오랫동안 그녀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품어온 것이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에게 했던 것처럼 다하씨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다하씨는 엘리자베스가 당연히 그의 청혼을 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청혼했습니다. 마치 콜린스가 그러했듯이. 엘리자베스는 그런 그의 태도가 오만하다고 생각했고 청혼을 거절한 것이죠. 청혼을 거절하면서 엘리자베스는 또박또박하게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청혼을 거절하는 것인지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팩트로 폭격을 당했을 때 뼈를 너무 맞아서 순살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하씨는 그야말로 순살이 됩니다. 다하씨의 청혼과 엘리자베스의 거절 이후 두 사람은 오만과 편견에 대해 각자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성품에서나 재능에서나 자신이 처음부터 다하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남자가 다하씨라는 것에 점차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하씨 역시
자신보다 못한 집안의 딸인 엘리자베스가 조건을 보고 청혼을 단번에 수락할 것이라 생각했던 게 자신의 오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사건들로 인해 쌓여있던 엘리자베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오해를 푼 다하시와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소설 속 여성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여성들의 가장 큰 과업이었던 결혼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평범하게 많이 이뤄진 결혼 형태를 보여준 샬럿과 콜린스,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려 그것을 결혼으로 종결한 케이스인 리디아, 그리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엘리자베스까지. 제인 오스틴은 한 번의 청혼을 거절한 후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녀가 받았을 따가운 시선이 짐작됩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는 것이 제가 막 소설 속 엘리자베스 나이가 되었던 20년 전만 해도 노처녀라는 말을 남녀 상관없이 아주 거리낌 없이 사용했거든요. 여생의 대부분을 집이라는 공간과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보냈어야 했던 당시 여성들이었지만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여성들은 성별이나 시대적 관습에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오만과 편견의 가장 굵직한 주제는 결혼이지만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하시와 엘리자베스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 깊게 고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범하는 오만과 편견에 대한 오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소설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남녀 간의 연애와 결혼,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감명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만과 편견 속에서 제가 고른 문장 소개해드리고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메리 베넷이 소설 초반부에서 엘리자베스와 함께 오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입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이것은 순전히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메리라는 캐릭터가 아마도 작가 자신의 모습을 가장 많이 투영시킨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장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흔한 결함이야. 오만이란 실제로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해.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 뜻이 달라. 허영심이 강하지 않더라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더 관계되거든. 지금까지 딩글책방 책방지기 딩언니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6번째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